안녕하세요. 정치대학 김윤선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이 4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개발을 사유화해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를 엄중히 꾸짖으면서 관련 피의자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움직임과 함께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을 위한 재판 중지법을 이달 안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중형 선고에 따른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대학 1교시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매우 8년 상당한 중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여각 회계사, 남욱 변호사 각각 징역 4에서 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모두가 법정 구속됐는데 일단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처음에 어떤 선고 소식을 듣고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중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떤 그 위법성 가담의 정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중형인 경우들이 있다. 특히나 뭐 정민영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백에 가까울 만큼의 수사에 협조를 했거든요. 매우 협조했죠. 네, 또 어떤 경우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이 그 선고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1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민간 부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간 부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어떤 형량이라든지 그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봤구나라는 어떤 좀 판결의 저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한 범죄를 중형을 선고한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신다고 하셨죠? 저는 일단 그 재질 자체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피해자가 곧 시민, 성남시민이거든요. 성남시와 성남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한 어떤 개인의, 시민 상대로 해서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뭐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민간 부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중한형이 내려졌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셨습니까? 일단 그 이제까지 알려져 왔던 것은 과연 대장동 사업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인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뭐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사법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민간 부분 사업자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저는 일정 부분은 판단이 됐다라고 보여요. 뭐라고요? 저는 경기 남부권이 2010년도 이후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지자체, 그러니까 특히나 성남, 용인, 평택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상 배임, 뇌물 등으로 수없이 처벌받았거든요. 성남시도 이번에 저는 일정 부분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관계로서 확정은 됐구나. 시가 개발하는 허가 사업, 특히나 토지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들 배를 불려줬구나. 일단 이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게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판결이 참 원래는 다른 사건과 같았으면 시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민간 부분 사업자들이 같이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재판이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은 중단이 돼 있고 이제 정진상 정책실장 같은 경우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 업자들 관련과 그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가 이 성남시와 어떤 민간 사업자 부분의 가교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이건 판결문에도 1심 판결문에 나오고 있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준 거거든요. 1심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심 판결문에 어떤 나온 것으로만 추정을 해봤을 때는 민간 사업자들 배가 많이 불렀구나 당시에. 뭐로부터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를 일단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특혜를 잡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에게 돌아갈 이익이 일부 그 민간 사업자들에게 다 돌아가 버렸다. 막대한 이익이 그리로 다 가버렸다라고 판결문에 네. 명시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면이 안 세게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군일의 최대 지적이었고 성남시에게 이렇게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민간업자들한테 그렇게 돈을 벌어다 줬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쪽에서는 관여를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판시다. 이쪽에서는 아니야. 관여 없고 조작된 기소라는 것이 인정된 판시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무엇 때문에 이런 좀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나요? 정치권에서 이러한 뭐 각자 아자인수격인 해석을 하는 거야 뭐 자기 마음들이니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이 재판부는 아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어요. 유보했죠. 재판부도 판결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유보가 된 게 맞습니다. 내려진 게 아니에요. 뭐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이 판결문의 일부분의 문구만을 가지고 이걸 본인들이 판단한다? 글쎄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 아직도 그리고 이 재판도 아직 2, 3심이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뭐 재판 소원이 된다고 하면 4심도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선고까지도 거의 뭐 1년 이상 최종심까지도 1년 이상이 남은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도 이 판결을 읽고 나서 조금 의문이 가시지 않았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 때 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유동규 씨는 실무자였고 본인이 대장동의 설계자였다라는 분명히 본인 말씀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설계자인데 이 사건의 지금 1심 판결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설계자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모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를 사법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구심은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대장동 사업자들의 수천억에 달하는 또는 수백억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일 수밖에 없다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페이스북 그 트윗의 어떤 문구가 생각나는 사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구호일 수 있죠. 내가 이제 뭐 정치인들은 특히 선거를 할 때는 안 한 것도 자기가 했다, 뭐 좋은 건 다 했다, 오죽하면은 망한 줄도 모르는 거북섬을 내가 잘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그건 정치적 구호일 수 있고 실제 배임죄 등의 성립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하나씩 다 살펴봐야 하는 네. 거니까 그거는 또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거죠. 공범들이 이렇게까지 중형 선고를 받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닐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없다. 일단은 이 사건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다 빼놓고 그냥 A, B, C, D로만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당시 기초자치단체의 A씨와 그 밑에 있던 정책실장 B,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와 그 가교 역할을 했던 C, 기타 민간사업자들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잖아요. 이게 만약 판결이 됐다. 저는 모두 다 같이 처벌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른 경기 남부권의 수많은 개발 사업과 연관된 지자체장들이 처벌받았을 때와 사실관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 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수천억의 어떤 이득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업무상 배임 또는 뇌물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제까지 계속 처벌받아 왔거든요. 처벌받아 왔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직위 박탈된 경우도 허다해서 보궐선거도 허다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건과 그렇게 사실관계가 다 이름을 빼고 봤을 때 사실관계가 매우 틀리냐 특이하냐 그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도 밑에 회계 관리자가 돈만 받아도 그 위에 사람들까지 직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한 구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뇌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동규 씨 역할에 대해서 네, 수뇌부 주 유동규 씨는 네. 1심 판결문에서는 중간 관리자예요. 이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중간 관리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수뇌부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뇌부가 제가 뭐 농담으로 분당구의 수뇌동에 사시는 분인가 그걸 수뇌부라고 하는 것인가. 죄송해요. 웃지 못해서. 웃어드려야 되는데 미쳐. 네, 하여튼 뭐 재판부가 이름 이트는 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예. 당시 소위 말하는 성남시의 2층 이라고 통칭되던 아마 그 세력을 얘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당시 시장을 얘기하는지 그럼 그룹이잖아요. 네, 뭐 그룹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됐어요. 이 판결문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의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그 재판부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내가 내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건지 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 가지 법리적 그다음에 사실적 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이 재판 원래 판결은 우리가 소송물 판단의 대상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기타 아무리 판사가 의심이 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전혀 판결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형사재판은 더욱더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확하다 봅니다.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는 재판 재개 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판 재개가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요? 재판 재개 돼봐야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의 그런 압박을 이겨내면서까지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저는 제대로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판결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야지만 진짜 진실규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부 하에서 뭐 여러 가지 저도 뭐 현직 대통령을 법원을 들락거리게 하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또 정확한 판단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도 저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 이야기가 사그러들었었는데 배임죄 폐지 이야기 그리고 재판중지법 추진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볼까요? 민주당에서 네. 저는 정부적인 메시지 잘못 낸 것 같아요. 이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재판중지법 얘기하실 거예요? 배임죄 얘기하실 거예요?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배임죄. 뭐 재판중지법도 이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계속 물어보면 당론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합니다만은 대변인이 얘기했는데도요.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당론은 아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달 내에 처리는 또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게 당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면 누가 봐도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지하지 않거나 뭐 이 재판에 대해서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60%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가 있었었잖아요. 출구조사에서 60% 정도가 이 재판 재개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도둑 재발전인 꼴밖에 안 되거든요. 도둑이 재발. 네, 아니 왜 민주당이 이러한 판결이 아까 계속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판결을 냈을 뿐이에요.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인데 왜 이분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없애야 되고 재판도 중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왜 민주당이 나서서 하죠? 특히 좀 모순적인 주장이 뭐냐 하면은 판시 내용 중에 1심 판시 내용 중에 당시 시장이 유동규 씨의 민간업자와의 유착관계를 몰랐을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이유로 봐라. 이것은 조작 기소임을 1심 판결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1심 판결문이 인정하거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요,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우리가 모순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 무죄면 빨리 털어버려야죠. 진짜 무죄라고 한다면 조원채 법제처장 말대로 무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재판 재개해 주세요. 물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판장 왔다 갔다 하는 건 찬성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뭐 그건 예, 좀 또 다른 문제니까. 뭐 어떤 대통령이라도 저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반대라고 생각을 반대지만 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나 떳떳하다. 나 이 사건 관련해서 진짜 재판부에 사법부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 외압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뭐 사법 개혁을 빙자해서 뭐 이거 빙자란 말은 제 표현이고 사법 개혁이란 말 정상화란 말 쓰지 않고 이거 유보하겠다. 일단 이 재판이 끝나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본인도 그런 얘기해서 재판 재개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 진정성을 믿겠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김만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백억에, 최소한 수백억이잖아요. 추징금이 400억이 넘으니까, 428억이니까. 최소한 수백억의 수익을 얻어갔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야 되고, 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다 면소해 주려고, 다 수백억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민주당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없애준다고 하는 거죠. 김만배 씨만 좋은 일 아니에요. 성남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냐고요. 그게 누가 봐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배임죄 폐지되고 재판 중지되면 이 공범들의 재판도 다 중지돼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한 재판만 중지가 되겠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폐지돼 버리면 이분들 다 면소 판결이잖아요. 죄가 안 되잖아요. 뇌물죄 받은 건 뭐 있지만 뭐 뇌물죄야 뭐 그런 하겠지만 업무상 배임으로 이렇게 뭐 추징금 428억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가 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범죄자들의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주고 있는 건가? 업무상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표현이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겠다. 아니 프랑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 아예 헌법까지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헌을 하세요. 차라리. 개헌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개헌을 하면 그건 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본인들의 그냥 의석수가 150석 이상이다라는 것으로 힘자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프랑스처럼 개헌을 하시든지 지금의 저는 참 민주당이 밝히던 바시피 국정안정화법? 되게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게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통령 뭐라 그랬죠? 이거 뭐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바꾸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 중지하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 후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웃긴 게 앞으로 재판 이런 대통령이 또 나올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대통령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후보가 대부분 정당에서 걸러져요. 대부분 경선 단계라든지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까지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허경영 씨 같은 뭐 그런 당에서 나오는 사람들 빼놓고 주요 정당에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주당에서 이걸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는다 해서 국정이 안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키고 재판에 수긍을 하고 거기에 승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안정이 더 되는 거예요. 조금 이거 예전에 김용민 의원이 6월에 처음 발의했을 때조차도 민주당 내에서도 눈치 없다 그랬었고 대통령 그때 이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속도 조절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 사실상 재판이 5개가 다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중단되면서도 한 재판부는 헌법 84조 2항을 그냥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 취지에 맞춰서 중단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상 중단된 거나 다름없는데 굳이 다시 수면 위로 꺼내서 말씀하신 대로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어요. 이래 봐야 누가 그럼 대통령실이 뭐 반기겠냐고 이거를. 이미 중단됐는데 쟤네 왜 저래 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주가 에이펙 주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외교적인 성과 물론 저도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이뤄냈고 그러한 빛이 나야 될 부분에 항상 민주당이 초를 치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굳이 뭐 하려고 했을까? 배임죄 폐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기는 거예요. 기업들의 오랜 수건이어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폐지를 하시든지 최소한 그렇다고 한다면 유예기간을 주셔야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끝나고 최종심 다 끝나고 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 바로 당장 시급하게 폐지해야만 하나요?
지금 폐지 안 돼도 코스피 4천 넘었어요. 네, 기업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장동 사건 민간 부분 사업자에 대한 판결에서 이 폐지가 불러 부작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우려를 표현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그리고 지금도 업무상 배임죄 뭐 변호사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배임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면책을 해주고 있어요. 거의 잘 기소도 안 하고요. 네.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럼요. 왜냐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이 배임죄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모호성 아니고 그 기준을 수십 년간의 판결을 통해서 다 축적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판단. 그러니까 모든 경영자의 판단이 모두 다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가끔 경영상의 판단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IMF나 아니면 2000년대에 있었던 어떤 외환위기라든지 이건 경영상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회사에 손실이 일어났더라도 그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제는 명백한 고의가 있을 경우 정도에만 그렇죠.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약서에 있는 절차, 법령에 있는 절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수하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회사에 나중에 봤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업무상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판례상으로 확고하게 있는 그 기준을 업무상 배임죄에 넣으면 되죠.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 아주 명확하게 만들면 돼요. 네. 불명하게 문제라면. 그걸 명확하게 넣고 법원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해석을 통해서 면책을 해주거나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민주당은 아예 이것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해요. 빼버리겠다. 개정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오세훈 시장 좋으라고. 왜냐면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배임죄로 고발했거든. 진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폐지를 하면서 한강버스로 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또 뭐예요? 나 이거 가짜 뉴스인가 해서 다시 봤더니 이게 무슨 뉴스지? 진짜 이거 없애주는 건 428억 추징금을 받은 김만배 씨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민주당이. 김만배 씨 지켜주려고 지금 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다시 검찰 개혁으로 명명했던 여러 칼끝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 칼 이름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지요. 그래서 연일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 폐지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건 즉흥적이고 기분 내키를 하는 사법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개혁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란 정말 단어로 이것을 전부 다 오용하고 있다. 전부 이거 오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법불신 본인들만 사법불신이에요. 이제까지 국민들이 사법불신을 한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작년 우리가 1년 전의 시기를 돌려볼게요. 작년 국정감사,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민주당이 법원에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예산 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법원에서, 진짜, 법관 좀 증언해야 됩니다. 예산 필요하시죠? 예산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진짜 많이 해줬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법원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호의적이 있었나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때도 사법불신이 있었었나요? 사법불신이 그러면 갑자기 그 1년 사이에 없던 사법불신이 갑자기 생기신 거예요? 민주당한테는? 이거 분명히 올해 5월 달에 그거 파기한 정심 이후부터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파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게 내 말 잘 듣는 위원회 사람들로 채우는 게 개혁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여러 가지 인사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 보면 죄다 어디 위원회 출신이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게 어디서 순위원회로만 어디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채워진 위원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정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자, 에이펙 잘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신다면요? 에이펙 기간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젠슨왕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솔직히. 내가 이재용 회장이라면요. 네. 그 자리에 안 반가웠어요. 지금도 이 얘기도 안 반가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아는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통률이 아예 밖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치킨 먹으면서 사실 진짜 안 넘어갔을 거예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 이거 10년 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뉴스화된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하이라이트를 일부 빼앗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떻겠어요? 우리 젠슨왕이 하자니까 하는 거지. 슈퍼갑이 하자니까. 의리인데. 슈퍼인가? 해야죠. 의리니까 해야죠. 뭐 당연히 지금 뭐 GPU 26만 개 중에서 뭐 최소한 민간 부분에 충분히 이게 수입이 된다는 것이니까 저는 26만 개 확보한 것은 이게 대단한 정말 거. 잘했다. 뭐 그걸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젠슨왕이 보여주니까 한마디로 그 엔비디아가 보여준 쇼맨십 마케팅에 어찌 보면 이용된 거죠. 두 회장이. 근데 뭐 엔비디아로서도 대한민국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지금 엔비디아가 필요했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뭐 어찌 보면 윈윈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젠슨왕이 26만 개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는 건데 그걸 일단은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르메스 백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에르메스 백이네. 때문에 돈 줘도. 이걸 26만 개나 확보를 했다는 것은 단숨에 AI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3위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획기적인 저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일 초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보여준 것만 화려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번쩍번쩍은 했어요. 그 온 곳에 금이 3억 원어치. 황금 그다음에 훈장과 그다음에 황금 금관을 선물을 하면서 굉장히 번쩍번쩍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떠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에어포스 원을 타고 떠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서를 보잖아요. 일단 눈으로 보는 눈요기는 정말 충분했는데 문서 어딨죠? 문서가 아직 없어요. 아직 없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그냥 백악관의 팩트시트 이거에 기반해서 내는데 팩트시트만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팩트시트도 문서가 아니에요? 네, 문서가 아니죠. 그건 아직 찍어야지. 합의문이 아니잖아요. 한미 간의 협상 합의문이 뭐 지금 작성 중이겠죠. 일단 그게 최대한 좀 신속하게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공개가 돼야지 시장에 안정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게 얼마고. 왜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안도 여기에 반영이 돼야 돼요. 우리가 1년에 지금 10년 동안 최소한 30조에 가까운 돈들, 20몇 조에 가까운 돈들 200억 불이니까요. 그 돈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다 편성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비준도 거쳐야 되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말 황금빛 꿈만 꾼 건 아닌가. 분명히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허락을 받은 것은 핵 원료에 대한 사용권이다. 이걸 제공해 주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이 제공도 지금 한미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가 그 전에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개정되는데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오늘 바로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핵잠에 대해서 이 건조를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그냥 사오는 거 아니야? 호주가 같이? 호주도 미국이 승인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건조한 핵잠수함을 그냥 사오는 것이었거든요. 아이코. 근데 호주는 우리와 좀 다른 건 호주는 건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건조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부분에서 단순히 정말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단계인지 아닌지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협상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합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회담에 대한 뭐 눈요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실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제는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냉철한 평가는 합의문이 공개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뇌물죄 또 성립이 되겠지만 청탁금지법 위반도 한번 뭐 같이. 청탁금지법은 저는 예전역에 저는 이미 선을 넘어간 지 이미 오래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드렸었는데 포괄적 뇌물죄는 판례상 확립된 겁니다. 네. 어떤 공무원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포괄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딱히
딱히 구체적인 사안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잘 봐줘. 우리 기관 잘 봐줘. 나 잘 봐줘. 대표로서 우리 기관 괴롭히지 마. 우리 뭐 이제 의회에서 너무 뭐 이렇게 뭐 불러주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다 청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 나왔던 멤버 이름 중에 하나인 이준석 대표의 50만 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글쎄요. 50만 원 물론 액수는 초과한 건 맞습니다만은 뭐 조금 과한 것은 맞습니다. 과한 건 맞는데 원래 10만 원인가요? 5만 원일 거예요. 아마 총 다 해서 10만 원. 예, 화환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탁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까지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그러한 부분은 조금 엄격하게 규율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리고 뭐 두 분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비교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요. 근데 다른 저는 피감기관에서의 그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축의금을 준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포괄적 뇌물죄로 한번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거기 추기를 하신 어떤 한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놀랬대요. 준비는 해갔지만 네. 당연히 사절일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요. 국감기관 중에 하니까 혹시 몰라 준비는 하지만 에이 그래도 뭐 설마 받았겠어. 근데 너무 버젓하게 받고 있어갖고 안 낼 수도 없고 냈다가 괜히. 그렇죠. 뭐 갔는데 또 안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보통 이런 제가 이제까지 봤던 정치권에서의 뭐 초선 의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상임위원장 정도의 중진 의원의 혼사라고 한다면 보통은 청첩장에 화환과 축의금은 정중히 거절하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 문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찔러주는 거예요. 어쩌겠냐마는. 그건 뭐 개인적으로 주는 거야. 뭐 진짜 축하의 마음으로 하는 건데 피감기관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서 할까요? 저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뭐 최민희 위원장이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가지고 있는 과방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 피감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건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대학 2교시 벌써 떨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팩트가 아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팩트와 신념을 기반으로 정치 현안의 신랄한 비평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나 이 대장동 사건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김경을 회계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딱 지난주 금요일에 판결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가장 먼저 공론화시켰던 장본인이시잖아요. 네, 뭐. 이 지배 구조와 엑셀 요거를 아주 자금 흐름을 엑셀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네. 설명을 주셨던 걸로 아는데 판결이 4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 기억나세요? 이 사건들, 사안들? 좀 기억나죠? 네, 다 기억나죠? 예, 뭐, 네. 민주당 분들이 정말 많은 공격을 해왔고, 초반기에 또, 아마 제 기억엔, 이렇게, 뭐든 그렇잖아요. 초반에 잘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댔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이제 이때 공격이라 하면 이제, 나름의 어떤 논리적 공격? 근데 되게 허접했죠. 허접한 논리적 네.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뭐 참여연대에서 소위 이제 경제개혁적, 경제사범 뭐 이런 쪽에 집중됐는데 그 경제범죄 이렇게 4명인가요? 5명? 네. 총 5명 네. 모두가 중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제범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범 한 명 정도만 하고. 그렇죠. 예. 그럼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는데 5명 공범이잖아요. 지금 이번 판결문에서도 상당히 이제 완곡하게 누르고 하셨지만 여하튼 판결문 보면은
정진상이다. 이 위엔 정진상 그리고 수뇌부가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사법부의 판단도 이 사건은 엄중하다. 그리고 대단히 뭐랄까요? 금액 규모 자체가 뭐 자꾸 뭐 지금 전 그래요. 판결문은 아무래도 증거로 확정되어진 금액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몇천억대 7천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이건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건 맞습니다. 그냥 4조짜리 사업이거든요. 4조짜리 사업에 2조짜리 이익이 예측되는 그리고 거의 실제로 실현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그 2조짜리 이익이 전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다. 네. 사실상 400 얼마라고 얘기한 것도 입증된 것이 400 얼마이지 거의 2조 가까운 횡령 사건이더라고 정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 뭐 저에 대해서 대장동에 관련된 많은 말들을 하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권 핵심부에서 발언들도 들리는데 최근에 이제 방어 로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걔네들은 이제 7천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2조 정도 육박합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2조 이익이 난 이유가 예. 이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당 뭐 1,000만 원이었다가 아파트 시세가 자꾸 문재인 정부다 뭐다 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2조가 된 거다. 이게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니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제가 그래픽을 준비해 온 건 아니니까 평당 이 판교 아래 대장동이니까 예. 대장동의 시세가 평당 1,000에서 지금 뭐 평당 4,000으로 상승했다 하면은 이 대장동 업자들이 먹은 것은 평당 1,000만 원 그 시세에 근거해서 받은 거예요. 네. 이 이후에 어떤 자본적인 차익 그리고 그거는 시세 계산 안 상승분은 하셨군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얻게 된 그쵸. 이익이지 뭐 김만배 일당들이 향유하는 이익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네요. 그 네. 사람들이 시행업자들은 그때 분양하고 끝났죠. 그럼요. 그때 분양했을 때 이미 2조 가까운 이익을 얻은 거나 다름없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2조가 최초 분양가 그리고 이제 제가 비유하자면 제가 그래픽은 준비해 오지 못했지만 뭐 평당 1,200이다 1,500만 원이다 하는 그때 당시 애초의 시세이고 지금은 뭐 평당 3,000이다 4,000이다 이 자본이득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 예를 들어 히읗지읒 씨 거기 사시고 뭐 정진상 씨도 거기에 사시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이런 이른바 시세 차익은 가졌지 김만배 씨는 절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전 그래서 뭐 김혜자 선생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아유 감히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네. 되죠. 김영 씨가 히읗지읒 씨라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엄살들 그리고 기왕에 한번 이런 말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전 이분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좀 이따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니, 편하게 다 말씀하세요. 트럼프 만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2번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외교 천재, 사상 최고 외교 성과 이런 말들을 하고 재판만 받고 나왔다 하면 이재명 무죄가 입증됐다. 조국 전 장관도 그랬잖아요. 이분은 판결뿐만 아니라 재판 1차, 2차, 3차 열릴 때마다 무죄의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다. 결국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공식 스피커들, 뭐 당 대변인들 그리고 빅마우스들도 모두 다 이재명의 무죄가 입증됐으니까 검찰이 공소를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던데 조작 기소된 것이다. 그렇죠. 네. 아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7월 말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는 7월 15일경에 정진상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 이 발언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정진상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공소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소 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본인은 그것을 보호자는 역할만 있을 뿐이다. 정진상이 한 말입니다. 어디서? 문서화해서. 예. 이 문서는 7월 15일경에 정진상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거예요. 이재명 재판 연기됐다는데 나도 연기해줘야 된다.
연기를 요청하면서 진술서를 써서 낸 거거든요. 네네네네. 예. 공식적인 문서이고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예. 여러 언론사들, 소위 예. 말하는 유수의 언론들의 여러 언론사들이 공통적으로 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이다. 정진상이 한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수뇌부는 누군가요? 저는 정진상의 발언에 의하면 이 대통령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말도 좀 의미 깊게 좀 들리던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이 사건의 전모를 다 모른다. 지금 자꾸 검찰이 공소한 내용에 따르자면 나를 정점으로 뭐 여하튼 나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나 위의 소위 이번 판결문에 수뇌부는 이재명이다 이런 걸 정진상이 스스로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결정 안 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내가 네. 결정할 수 없었던 사안들이 있다. 예,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뭐 참여연대 시절에 예전에 한번 보기도 했었고 참여연대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했냐면 요즘 또 그런 별명이 나오더라고요. 막 별명이 이반장. 예. 이재명 반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거 하나하나 시콜콜. 예. 뭐 우리 PD님 작가님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오늘 그 김경률 10시 반까지 오랬는데 언제 왔어? 몇 시에 전화한 거야? 확실히 전화한 거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감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그 대통령 과거 페이스북이나 SNS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거든요. 체크하는 스타일이죠. 네. 다 지시하고. 성남 분당에 네. 이렇게 비 내렸을 때 우리 그 수채구멍이라고 하나요? 이거 왜 어떻게 됐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소위 말하는 관변 인사들, 흔히는 또 시민사회 운동가라고 하는데 그분들 불러다가 막 생중계 됐더라고요. 유튜브로인지. 저 한번 봐봤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 그랬더니 1,000만 원 막 이런 이야기 해요.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뭐가 국책 사업을 하는데 국책 사업을 누군가가 수행할 때 1,0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 스타일이 대장동 본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4조짜리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전 그건 이재명 스스로 나는 바보다. 이건 정말 은가망청일 수밖에 없거든요. 바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만기칠남식으로 다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므로 알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와 몰랐으면 바보다와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둘이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건 만기칠남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니, 뭐 또 약간 빠지면 저는 되게 웃겼던 게 공정거래위원장 데려다 놓고 아니, 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앞에 앉혀놓고 국무회의 때 그래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이고 저도 조금은 주병기 교수를 압니다마는 그 사람 앞에 놓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막 정말 뭐라고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국무회의를 처음 나와봐서 이런가 본데 당신이 지금 왜 아무 말 못하느냐. 아니, 본인은 그러면 대통령을 언제부터 했으며. 아니, 전 그 장면 보면서 제가 4인 야구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4인 야구 선수들이 가끔 정말 프로 선수 출신들 가끔 오거든요. 정말 가르쳐. 제가 아는 KT 이강철 감독님이랑 인연이 좀 있는데 네네. 예, 이강철 감독님이 뭐 저는 이제 친하니까 다 얘기할게요. 한일병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모든 산을 다 잘하셨죠. 세상 모르는 게 없잖아요. 같이 공을 치었는데 이강철 감독한테도 다 야구에 대해서 또 썰을 푸신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보다 야구를 더 잘 알아? 살 숨을 쉬더라고요.
일상 무슨 얘기인지 영역이라면 알았어. 웃어넘길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본인이 생중계하는 국무회의에서 뭐 시장 물가를 두고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막 쥐잡듯이 하는 거. 아니 그러면서 본인이 제대로 아느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장동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은 이제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김만배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판결 문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네. 말이에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네. 유동규와의 민간업자와의 유착을 알았는지까지는 모르겠다라는 표현. 지금 잠깐 코웃음이 나온 게 아니죠? 잠깐 기침이 나. 예. 알았는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몰랐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 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또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사실은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일일이 제가 다 뒤져버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좀 약간 힘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 그래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싸가지 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내용이고 다 어떤 반복된 논란 이런 것들인데 본인이 주장했었잖아요. 내가 이거 다 주도했고 당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서 최대 실적으로서 내가 한 거다. 유동규는 실무자에 불과했다. 내가 그 결재권자다. 말씀을 본인이 다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이 이 공범들이 이렇게까지 중하게 처벌받은 거는 그거잖아요. 최대 규모의 횡령 맞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부가 된 거냐?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 땅 싸게 사서 성남시 덕에 네. 싸게 사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민간으로 분양한 바람에 비싸게 팔아서 번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를 누가 다 받냐? 네. 원주민들이 받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준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판단이 네.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 전제로 까는 건 정말 전 지금의 논쟁들이 뭐랄까요? 진부하고 뭐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정말 그땐 초반엔 걔네들도 죽자고 하니까 저도 죽자고 막 싸웠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생활상식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야 정말 한편으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남욱이라는 분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자마자 이 일을 한 거거든요. 저 연수원 동기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만 보니까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캐리어, 사실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십억의 어떤 뭐랄까요? 금전적인 가치. 수억. 요즘 그러시 아니고 수억.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왜 이런 걸 했을까? 네. 여러분, 저 이제 회계사이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몇 년이죠? 28년 회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행사업과 몇 차례 정도는 했고 정말 한편으로 매력적이에요. 결국은 시행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지주작업. 예. 네. 땅 땅을 보는 거. 사야 되거든요. 이 땅 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결국 지주작업에서 망가지고 실패하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허가. 대거 너무 많네요. 네, 대관업. 이 두 개가 시행사업의 한 95%? 그런데 여러분 대장동 사업은 이 두 가지 계속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일당들은 적어도 전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은 일당이라고 보는데 이 일당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국민의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10년이 넘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민관 공동이다 뭐 어쩌다 하는데 결국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시행에서 지주작업과 인허가를 한 큐에 해결해 줬어요. 한 큐 해결해서. 한 큐에. 네. 맞네요. 네. 이거 지주작업 제가 이제 공식 법명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지주들로 하여금 팔 수밖에 없게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를 내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실상 수용의 형태를 거침으로 해서 지주 작업을 아주 맞습니다. 쉽게 맞습니다.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예. 민이 살려면 진짜 힘이 들고 돈도 이게- 많이 들거든요. 누군가 날바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못해요. 사실은 대장동 규모를 민간이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 큐 해결해 줬고 야 김경률 너 그거 말할 수 있어. 이걸 누가 말했냐면 이상경 씨 최근에 퇴임한 이상경 씨가 그 차관이요? 네, 대장동 관련해서 책 2권을 발행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실 이재명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지자체장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함으로써 이 지자체의 훌륭한 전범을 만들어냈다. 공익환수를 만들어냈다. 이지은 미용 시장님이 맞습니다. 예, 예. 지자체장이 예, 뭐 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드 팩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또 여쭤볼 네. 텐데 사실 회계사시니까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영자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배임죄를 없애겠다. 기업인들의 수건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임죄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폐지에. 지금 보시면 예. 이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네. 판결의 핵심 사유가 다 배임이거든요. 만약에 배임이 없어지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일이 지금 뭐 판결문도 못 구했으니까 아직 구하기는 힘듭니다. 일반인, 민간인들은. 맞아요. 이분들에게서 배임죄를 빼버리면 과연 처벌이나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도 누구죠? 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다 지금 중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임이거든요. 거의 다 배임이죠. 예. 예.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제가 2조의 이익이 김만배 일당에 갔다라고 했는데 배임 행위가 없다라면 2조의 이익이 뭡니까? 지자체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갈 내용이거든요. 맞아. 네, 배임이 사실 여러분이 아니라 별거 아니라 뭐 변호사님이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임무를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네, 배신한 행위라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주어진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임무를 배신했다는 건데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성남시 공무원이라면 성남시 이익을 위할 임무를 그렇죠. 공인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그 임무를 어겨서 네. 오히려 손해를 줬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이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정말 사기꾼들한테 뭐 고삐 풀어주겠다.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어떤 식으로든 배임의 행위로 배임이 있어야 횡령죄도 적어도 이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 로직이 깔려야. 그렇다면 정말 대장동 1, 대장동 2, 대장동 3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국민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의 안중에는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면 생각. 진짜 배임죄 없애면은 고의로 일부러 내가 여기 손해를 끼치고 딴 사람들 이득 보게 하는 다음에 지금 당장은 돈을 뿜빠이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뿜빠이 받기로 했어요. 예. 왜 지금은 자금 흐름 추적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처벌하죠? 그렇죠. 왜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네. 건데 실제로 그리고 요즘 기업인들의 수건이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기업인들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들 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맞습니다. 않나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손해배차도 바로 기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네. 뭐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에 있을 때 계속 뭐 기업인들 많이 고소고발하고 했지만 배임죄로 잘 처벌이 솔직히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가끔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발언을 했지만은 이 기업인들이 주어진 도로들을 정말 잘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로 폭을 높이자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업인들은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만큼 배임 혐의가 이렇게 뚜렷한 경우는 없거든요. 이것마저도 기업인들의 어떤 수건, 기업인들이 이만한 울타리가 있어서 이렇게 낮추자라는 그러한 요구에 발맞춰서 민주당 지금 그러냐 울타리를 없애버리자 기왕에. 응? 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어떻게 처벌하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기꾼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운 게 아니고요. 원주민들 돈 2조를 뺏어간 사건입니다. 그렇죠. 배임죄 없으면 안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잠깐 지금 계속 참여연대 이야기가 나와서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혹시 그럼 이찬진 금융원장도 혹시 금감원장도 같이 계셨어요? 집행위원장 때 예. 이찬진 전 집행위원장을 하는데 이제 같이 집행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부가 많으셨어요? 그런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었고 네. 약간 여담인데 예. 그러니까 이찬진 변호사님은 어떤 스타일이냐 막 이런 오, 질문들을 네. 하세요. 예. 그런데 이건 제가 이찬진 변호사님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예. 실제 최근에 TV조선에서 한 이제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게 딱 우리 이찬진 변호사님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시니컬하고 상당히 좀 발언 이게 이분하고 정말 술자리 한번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김경민 네가 문제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 이찬진 변호사님이 누구랑 막 술자리 섞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발언하고 저는 막 이렇게 간사분들하고도 이렇게 맨날 떠들고 농담하고 화내고 막 하는데 그분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약간 좀 과격하죠. 좀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뭐 사회주의자라고 엉뚱한 뭐 헛소리들을 하는데 예. 반드시 1주택 소유를 강제해가지고 헌법으로 강제하자. 그래서 2주택자는 뭐 법으로 아예 공직에 진출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그런 발언들이 스스로를 발목 잡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과격하게 발언을 하셨지만 지금 그런 발언들이 다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고 본인 또 반대로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조금 이제는 참여연대 자체 그 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약간 뭐랄까 정치에 가고 싶은 관문, 정치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관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래요. 뭐 이 예.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자꾸 뭐 그런 말들 하냐. 아, 개인적인 일탈이다. 예. 윤미향 개인의 일탈이다. 최민희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전 그래요. 이제 참여연대만 도매금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최민희를 보면서 윤미향이 그대로 데칼코마니 마냥 겹치더라고요. 사실 윤미향 사건 처음 터질 때 이렇게 시민사회계 유력한 인사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우연스럽게 이제 마주치게 되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미향이 꼭 좀 잘 봐주시라. 우리 미향이가 결국 이 위안부 운동 20년을 이끌어왔고 근데 해온 거 아니에요. 미향이 정말 윤미향이가 처음부터 끌어왔다 하는데 정말 실제로 이제 그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맞냐면 일개 간사로부터 시작해서 정의연 그런 위안부 단체를 쭉 20년간 끌어왔고 최민희도 그렇거든요. 똑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윤미향이다, 최민희다, 뭐 이찬진 변호사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풍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뭐 작품이라고도 하고 좀 되새겨볼 때가 됐다. 네.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 내부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에 대한 잣대를 본인에게도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이제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저로서 너무나 생경했던 게 아니 우리가 됐던 잣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 걸리든 그냥 걸리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랬었거든요. 아니 저도 그 잣대에 의해서 걸리면 저도 가는 게 맞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자꾸 일부에서는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뭐 대단히 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본인이 하던 거 계속했죠. 제 잣대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들이대고 이거에 대해서 대장동도 들이대고 똑같이 뭐 누구든 같은 잣대로 들이대야죠. 정치라면 그게 안 되나 봐요. 남을 공격하다 보면 나를 보는 능력이 기능이 퇴화되는 것 같아요. 아예. 네,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절대 그러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점점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저는 민주당 21대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한 4-5분 괜찮은 분 있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많네. 여러 차례 말하지만 김부겸 의원은 좀 괜찮더라고요.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이분 20대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제가 증인 출석을 했어요. 김부겸 총리 이렇게 총리 청문회 때 아마 참고인 출석인지 제가 증인인지는 헷갈리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자격으로 증인으로 기억됐는데 증인 출석을 했냐면 당시 사모펀드 의혹. 네. 김부겸 당시 총리 내정자의 따님인가요? 가족분들 중에 이 문제가 됐던 펀드 가입 의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쭉 발언했었을 때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따로 별도 공간, 저희 증인이 발언하기 편하라고 별도 공간에 있었고 전 나중에 TV 화면으로 봤는데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김부겸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전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리하자면 지금과 같은 정말 뭐 최혁진이다, 최민희다, 추미애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이 다 떨궈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네. 저는 아직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 21세기에
이런 희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관세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된 정보조달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또한 예산안의 큰 변수로 꼽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상회담 일단 관세 정상회담과 관세 협정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내리시나요? 저는 네. 아까 그 말씀 한번 간단히 드리고 왜 만나고만 하면 외교청재란 말이 나오는지 제가 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예. 백악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봤더니 하나의 뭐랄까요? 그 하나 섹션도 아니죠. 하나 툭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라고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가 보실 수 있으면 들어가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뭐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픽은 언감생심 제가 이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요거를 카메라에 한번 이렇게 한번 요 카메라? 요 카메라?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First, 팩시트 프레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brings home, 예. brings home 예. more 예.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요 이제 그 요 기사 하나가 길게 나오고 요 브리핑 하나가 떠 있다. 그래서 예. 제가 번역 실력은 안 되니까 네. 곧바로 이제 재민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네. 간단히 한번 잘해요. 이 패러그래프 네. 제목만 제가 짧게 해볼게요. 네. 팩트시트 사실 자료이다. 도널드 대통령 대한민국 국빈 방문 중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 추가 성사. 그러니까 뭐냐면 외교 천재는 도널드. 네. 그러니까 쭉 보면은 지난 2개월 전에 내가 한국 대통령 이재명 만났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이번에 외교 성과들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어처구니가 뭐 제가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제가 평론도 겸할 겸 더 얹어졌다 이고요. 한화 오션은 펜실베니아 필리조선소 인력을 강화하고 현재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뭐뭐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HD 현대는 50억 달러 규모,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7조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몇 가지만 LS그룹은 뭘 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LNG를 연간 약 330만 ton 규모를 사기로 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23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항공기 뭐 이런 거 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 규모로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얹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 천재는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약간 3,500억 달러에 플러스가 또 얹어졌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 6천억 달러를 언급하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6천억 달러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거 말고는 전혀 올라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물론 이제 미국에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래도 이 3천억 달러 얘기했던 거 많이 줄였고 요것도 분납이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얹어져서 오히려 6천억 달러에 가깝다라고 지금 화이트하우스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얹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협의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건 하드 팩트잖아요. 예. 지금 MOU 문구가 작성되지 않은 것도 팩트잖아요. 전 처음에 조선일보로 기억하는데 조선일보가 아주 조심스럽게 썼더라고요. 아직 서명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면 또 개딸들한테 공격당하니까 야 조선일보는 이렇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서명뿐만 아니라 MOU 문구도 작성이 되지 않았고 짧은 시간 이제 남은 것으로 하는데 아니 이걸 3,500억이 2천억 불로 줄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1,500불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민간 기업이 지금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국영기업 됐죠. 하나오션이 국영기업 됐죠. 그럼 그 민간 기업은 또 어떻게 되냐면 종전에 2천억 불 부담키로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 기업은 3,500억 불을 부담하고 제가 이거 엑셀 시트로 다 만들어서 뭐 저 유튜브에서 공개했지만 우리나라 민간 대기업이 3,000억 불 투자 능력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럴 돈 없습니다. 네. 이제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갖고 더 듣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전 이게 항상 좋은 게 이러면 예. 또 다음에 또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현명하십니다. 다음에 한번 꼭 모시고 네, 얘기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를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하면서 친명들의 반발이 이어진 건데요. 지방선거 레이스 시작됐습니다. 정 대표와 친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수장님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6월인데 네. 정치권의 시계는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11월인데 진짜 이제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또 뭐 코스피가 또 4,190인가요? 재미 좀 보셨습니까? 괜찮으신지요? 제가 제 한때는 제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재미동포였지만 그 돈 재미는 못 보고 다른 재미로 그냥 정치대학에 나오는 재미로 사람들이 정치대학에서 봤어. 이면선이랑 호흡이 잘 맞아. 아이 재미있어. 아이 재밌어. 예. 재미교포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일본에 살면 제일 동포, 제일 잘 나가는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컷오프10 유동철 교수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후보일 때 정책 자문단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고요. 지난 네.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전략 공천된 친명계 인물인데 요 부산 수영구 사실 험지잖아요. 나오셔도 잘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나온다 해도 땡큐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제 컷오프까지 시켜버리면 이게 감정의 문제로 가잖아요. 뭘 컷오프까지 시키냐. 그렇죠. 명청대전이죠. 명청대전이고 지금 글쎄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판을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경주 에이펙 바람을 탔잖아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온 리얼미터죠. 예. 근데 상승했죠? 네. 그죠. 올라갔는데 예. 다음 주 조사에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갈 것이다. 일단은 이 에이펙 효과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지금 이른바 명청대전 이야기도 나지만 멍청대전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을 할 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결국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이 야당이다. 국민이 야당이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삐그덕된다. 그거는 완전 개 찹쌀떡 되는 거죠. 지금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건 당 지지율에도 대통령 지지율에도 좋을 게 못 돼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대통령의 인재 영입 18호였나요? 유동철 동의대 교수였죠. 근데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찍어낸 거나 다름없죠. 자, 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청래 대표의 측근인 문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4명이에요. 부산시당 위원장. 그건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에 욕심을 낼 만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 부산시장 후보는 다 전재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전재수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연말부터는 또 다음 달부터는 이 해양수산부로 부산이 들썩들썩거릴 거예요. 그럼 그 여파를 몰아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2명을 컷오프했잖아요. 근데 한 명은 시의원이야. 근데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 인재 영입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좀 더 저 기회 좀 주실 거죠? 이러고 가면 돼.
근데 유동철은 못 참지. 왜? 대통령의 인재 영입이에요. 이거 정 대표가 알고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4명인데 2명을 컷오프해요. 4명이면 그냥 경선하면 돼. 그렇잖아요. 4명 경선에서 1명이라도 표가 많은 사람에게 이 자리를 주면 돼요. 또는 4명 경선에서 하위, 3위, 4위는 탈락시키고 1, 2위는 결선 투표하면 되잖아. 탈락시킬 이유 아니 이유가 뭐 나왔어요? 뭐 예컨대 아니, 뭐 심각한 비위가 있다든가. 뭐 음주운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음주운전인가요? 하여튼간에 뭐 보도되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뭐 워낙 중요한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유동규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여쭸네요. 유동철까지 물어보니까 그러네, 제가 죄송해요. 유동하면 균 줄 알잖아요. 유동철도 해야 돼. 아유, 참 시간 많다 우리 정치대학에.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그러겠어요. 유동철을 왜 잘랐어요? 예의가 없어? 이러겠어요. 하지만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3까지 올라갔잖아요. 당 지지율하고는 점점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정추, 남매 걷어내고 당인 대표로도 김인석 보내고 교통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말씀 되게 화제가 됐는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네. 그 부동산 정책,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정추 남매를 떨구기 위한 큰 그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걸 드러내놓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가 그 신호를 읽은 것일 수도 있겠네.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나도 내 판 짠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의 정치사는 그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대들었다가 오지게 작살나요. 당대표가 대통령. 오지게 작살나요. 아니, DJ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들었잖아요. 아니, 신복들이 있었잖아요. 건너갑, 하나갑 등등 했잖아요. 저는 잘 몰라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DJ가 잡거나 YS가 잡을 때도 항상 측근들이 달려들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걸 어느 한순간에는 교통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자동형 우형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사라는 내용들을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93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YS가 최용우에게 뭐라고 하는 순간 최용우의 온몸에 마비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확실히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건너갑 하나갑 다 정리가 되잖아요. 권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고 권력을 달려드는 그 어떤 누구도 나는 내쳐버리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서생적 조금 더 문제의식과 늘어져요. 말투가 약간 더 늘어져요. 너무 똑같이 하면 그건 재수가 없어. 전재수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듯 성대모사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오세훈 시장도 나 다르지.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아, 그래요? 900만 시민들의 이 대표인 오세훈입니다.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욕을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상민이도 먹고 살아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도 먹고 살아야지. 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명청대전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무슨 소리 이런 걸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펙 내내 따라다녔던 강훈식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는 정상들과 칸이 총리하고도 함께 했잖아요. 누구? 김민석. 조선소 같이 갔잖아요. 단 한 번도 에이펙 현장에 얼굴이 안 보였던 정청래 어떻게 해석을 하죠? 저는 원래 당대표는 거기 안 가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중국어도 할 줄 아는 정청래 대표잖아요. 정부 사람이 아니라서 안 정청래 대표잖아요. 박진영까지 소개시켜주네. 난 괜찮아. 아니 박진영까지. 날 떠나지 마. 너무 똑같으면 안 된다니까. 가사가 똑같으면 제가 가수하지 왜 여기 와 있겠어? 제 JYP 들어가고 하이브 들어가지 YG 들어가지 여기 왜 와 있겠어요? 그런데 네. 다른 사람 다 불렀는데 정청래 대표 불렀어요?
그것도 시진핑 주석 만날 때는 부를 수 있잖아. 왜? 중국어도 좀 하거든. 다지하오. 我是郑张来. 郑张来. 我喜欢中国. 你懂不懂? 好好我不爱你. 好好 이걸 할 수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자리에 정청래 대표를 안 불렀잖아요. 웬만하면 부르죠. 그런 거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외교를 몰라서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 외교 전문가예요? 정상회담 테이블 곳곳에 앉혀놨어요.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실 사람 비서실장이 누가 그 자리에 다 앉아있나요? 역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은 비서실에 있으면 되지. 예. 굳이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잔 웨일스랑은 한 라인을 개설했다 그랬잖아. 근데 한 번도 또 통화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 개설한 거야 도대체? 한 라인이 뭐야? 핫도그야? 근데 죄송한데 한라인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원래 뒤에서 몰래 일어나는 게 한라인이죠. 그러니까 한라인이죠. 민주당 편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악플 무지 달리겠네. 임윤선 저 좌파. 그래서 예. 저도 한때 많이 달렸어요. 예. 그건 뭐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마세요. 예. 그냥 욕사되긴 먹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예. 아니 다른 국가 정상들 만날 때는 굳이 비서실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네, 물론 그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치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그만큼 보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문식이, 민석이, 선거 때야지. SS한테 가 있는 거예요. 강훈식, 김민석, 정청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정청래 대표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정수행평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당은 계속 그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건 뭐냐면 박수현 수석 대변인까지도 옆구리를 꼬집은 것 같아요. 얼른 해. 그 재판 중지법 아니고 그렇죠. 104조 뭐 84조인가요? 84조야. 수호법이야. 그다음에 국정안정법이야. 국정보호법이야. 국정안정법이야. 약간 화해 제스처 같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로서는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반전 이거예요. 반전 카드예요. 근데 반전 카드일까요? 역풍 안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알아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에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기대된다. 정 대표야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풍이 불러올까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예. 지금 막 조김 간부에 완전 빡쳤잖아요. 대통령은.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집권 여당에서 서포트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막 정추산매가 끌어내리니까 본인의 지금 그냥 온갖 개인기 채를 빼면 아쉽죠. 지금 그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겨우 지금 1, 2%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는 미치겠어. 그나마 강훈식이 이렇게 좀 해주니까 김민석이 띄워주니까 딴 사람들은 뭐야? 정청래 대표 뭐야?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이렇게까지 황남빵 먹어가면서 금강 갖다 바치면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하면서 서지도 않을 샤오미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청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럴 때는 정치대학을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 정권도 수도 없이 재방송을 한 번만 봐라. 그러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아무 일이 없었으면 경주 에이펙 현장에 서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선명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방식을 택했어요.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자 체제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장대혁 대표의 강경 기조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효한 작전일지 2번, 그 다음엔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 하긴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는 얘기도 안 했군요.
안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공식적으로 본인은 지방선거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방선거 때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나가겠다는 이야기냐 아닌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장동혁 대표는 이리저리 여하튼 간에 당을 지금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당대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가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최소화해가지고 면회를 갔다 온 거예요. 조용히 갔다 온 거예요. 3일 뒤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전당대회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야. 전당대회 때는 이야기하죠. 이 정권을 끌어내릴 사람 누굽니까? 그것은 장동혁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안 먹혀요. 왜냐하면 중도층도 빨아들여야 되고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갔는데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한 35%까지 안 오른다. 갤럽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35, 36까지 왔어. 근데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샤이 보수를 끄집어내야죠. 이게 예리한 질문이에요. 역시 이민선이야.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나올 정도면 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당이 자발적으로 견인하는 자체 발광이 돼야 돼. 반사 이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니까.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한동훈까지 손을 내밀지는 못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나올 이유가 없어. 완전 덤탱이 쓰는 거야. 마찬가지. 나와서 한동훈 이 전 대표가 거죽대기 하나라도 걸치고 이렇게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는 순간 봐라 또 아니 너 때문에 이 지방선거 이 꼴 됐잖아. 이 비판을 그냥 아예 그냥 덤탱이로 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씩 이런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아. 바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됐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든 서울을 이겨야 돼요. 서울을 지면 장동혁 대표는 끝이야.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전체 판에 대한 평가를 볼 거예요. 지방선거를 딱 보면서 그 뒤에 등장하는 거지. 그 뒤에 여론이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저기 보이스피싱이라고 떴습니다. 조심하시고. 국회의원들이 2028년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 정치 대학이니까 제가 정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런 설명 안 해요. 자, 지방선거 끝이 나고 난 뒤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누구한테로 달라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윤 어게인이니 또는 윤 니 어게인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8년 총선에서 그래도 선방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약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이냐 한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26년 2027년을 넘어가는 시점에 짜잔하고 누구 쪽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장과 한의 정말 장한 대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올 이유가 없네요. 지금 지방선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공천을 줄 리도 없지만 뭐 줘봤자 뭐 예를 들어 전남, 광주 이렇게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데도 없어.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그건 제가 건드린 적이 없고 갑자기 유튜브가 켜졌어요. 예. 다른 코너에서는 안 그러시던데. 얘가 알았어. 네네. 저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방선거 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볼 때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다른 데는 몰라도 오 시장의 서울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 여기를 지는 순간 장은 못 버텨요. 근데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장동혁 대표의 전략을 불안해하는 것 같던데요. 워낙에 강경파한테 의존하고 일단은 내 집을 지킨 후에 중도 외연 확장하겠다라는 작전인데 그 작전에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기대는 순간 본인은 무너져. 왜냐하면 오는 오로 가는 거예요. 오는 오로 가야 돼. 나의 길로. 왜 그러냐면 오의 특징은 지금 국힘하고의 연결고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 사람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중도를 더 받아들일 수 있거든. 자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하고 선거 때 다 싸워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또 한 사람까지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명태균.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자기는 오히려 무당층을 더 빨아들일 수 있는 지금의 위치가 좋거든. 그 다음에 오 시장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서울은 민주당이 부동산 망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오세훈 시장은 이걸 이겨내는 순간 바로 대선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 선거할 때도 그러면 장한이 아니라 장한 5가 될 수도 있네. 그렇죠. 내년 선거 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주로 양복을 입거나 흰잠바를 많이 입을 거야. 다만 기호 1번은 빨간색으로 색이지. 그건 또 너무 또 당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이건 뭐냐? 최대한 무당층을 한강벨트를 빨아들이겠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 오세훈 시장의 벨트를 보면 한강이라고 써 있을 거야. 한강벨트. 당했다. 실패다. 외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잠히 앉아 계시던 PD님까지도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러시네. 저렇게 얼굴이 굳었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강벨트에서 우리 작가님은 그냥 울고 끝내자. 뭐, 네. 벨트 하나 선물로 드려야겠네요. 한강 진짜요? 적어서. 네. 네. 제가 좀 벨트를 그 메이드 인 USA로 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벨트 제가 허리가 46이야. 그래서 리바이스. 정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정 타결되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합의문이 없다. 두 번째, 한미 간의 발표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반도체나 그다음에 농축작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조금 전에 왔다 가면서 김경률 회계사님도 아니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얹어서 더 주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까지 표명했습니다. 이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아 정말 우리 그 전에 김경률 회계사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 관세 협상, 글로벌 관세 협상까지 해결을 해버리네요. 딱 보고서 이건 아니야. 분식 회계야. 그분 또 분식을 좋아해요. 딱 짚어내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예. 이번 에이펙을 제가 그냥 딱 평가를 해드릴게요. 예. 뭐냐면 중요한 게 이게 결국 핵 추진으로 시작해서 항남빵으로 끝났어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가 안 된 거예요. 예. 대신에 이른바 퍼블릭 환타지, 대중적인 환상은 많이 심어줬어.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구나. 게다가 첫 번째는 잘된 것은 경주의 홍보예요. 경주 홍보. 왜냐면 또 제가 경주 배씨예요. 경주 배씨. 경주에 배씨도 있어요? 배씨가 경주 김씨만 알아요. 뿌리가 경주입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배씨 뭐 하려는데 하나입니다. 전 나주배만 알았지. 나주배는 그 먹는 배잖아요. 이 사람이 그따위 이야기를 해. 죄송합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민수는 뭐 수필님이에요? 네. 수필님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게 뭐냐면 경주 홍보가 됐어요. 오죽했으면 다들 난리야. 그 말 없는 시진핑도 경주 현표랑 이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 했으면 경주 이랬잖아요. 정말 그만큼 이제 경주가 주목을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한테도 고향이 나라거든. 나라에는 정말 일본의 오래된 역사의 도시예요. 나라처럼 이 경주가 나타니까 다카이치도 막 우치크시 경주 서라가토 아라가토가 자메스 막 딱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교는 확대가 됐어.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 기점이 ESC다. 경제 E. 코스피가 지금 난리네 또. 날릴 수밖에 없죠. 미중이 그냥 어수룩하게 휴전을 했으니까 그냥 이제 S&P 500은 땜빵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코스피도 같이 날아가는 거지. 미국 나르고 우리가 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내용을 확인해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다 핵 추진과 황남빵에 묻혀가지고
내용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은 그럴싸하다라는 그러니까 동의하시고 외관은 그럴싸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그것만 해도 너무 이야기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지율은 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황남빵이야. 먹고 싶어 나도 배가 고프다라니까. 제가 그 황남빵을 한 번 먹을 때 2박스씩 먹어요. 그런데 뭐냐면 아니 오죽했으면 시진핑 주석이가 있잖아요. 황남빵 한漂亮딱 그랬잖아요. 吃饭好딱 그랬잖아요. 딱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랐는데 제가 미일 중에서 다 공부를 했잖아요. 미일 중에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제가 뭐 굳이 이야기 안 하는데 또 관세도 지금 타결이 된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지금 쌀 소고기 개방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안전장치 이야기했잖아요. 러터닉 상무장관 제가 쉽게 설명 정치대학이니까 러터닉 상무장관의 별명이 뭔지 아닙니까? 비트닉 장관이야. 비트닉 장관. 다 비틀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발탁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 비틀어 주니까. 대통령이 직접 비틀면 피로감이 커져요. 알겠습니다. 네. 한미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듣고 한중 이야기 그 다음날 했던 한중이 아무래도 주말에 한바람에 이게 뉴스화가 좀 덜 그렇죠. 됐는데요. 한중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결정적인 이 한중 간의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면 우리가 중국이 왜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필요하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필요로 안 해요? 필요로 하죠.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해요. 중국이 공장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닌가 인구 10석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 열광. 중국은 왜냐하면 엄청나게 쪼개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중국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한족이 제대로 중국을 통치했던 적이 없어요. 다 위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와 가지고 몽고가 돌거리 이 금나라 이 또 여진족들이 다 통치했던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한국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오로지 한민족이었잖아. 딱 보면 뭐 동의하지 못하지만 예. 네네. 하여튼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직 갑자기 또 있네. 또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까지 난리잖아요. 우리의 문화 대단하죠. 난리잖아. 빠져들잖아요. 예. 짤시치안 뭐 김희선 난리잖아요. 그래서 한한령 안짜오 문제도 씨. 기재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한중 저기가 딱 아니 이렇게 드러난 경우. 한한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한령은 중국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거의 양자역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듯. 양자역학이든지 뭐 노벨 생리의학상이든지 누군 풀 수 있겠죠. 그분께 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것은 북한에 대한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이야기를 못한 거야. 사실은 시진핑에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한중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한 견제예요. 완전한 비핵화. 이런 정도의 문구는 나와야 돼요. 북한이 북한의 방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까지는 중국이 이야기를 하질 못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게 대해서는 중국도 이건 동북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중국도 나서서 한국과 미국과 함께 때려잡겠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끌어내야 돼요. 따그 시진핑 자, 반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거를 딱 왜? 북한이 지금 자기들 존재가 위태로우니까 김정은 세습이니까 위태로우니까 주위한테도 넘겨줘야 되고 위태로우니까 핵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못 놓겠다 이거. 하지만 이걸로 도발을 먼저 할 경우에는 중국도 함께 나서서 북한을 그냥 때려 박살내겠다라는 거에서 시진핑 주석도 동의를 해줄 수 있냐. 똥푸동. 니 똥푸동. 똥푸동이 동의하다 동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다오마. 근데 하겠습니까? 한국조차도 지금 더 안 그걸 밀리면 땡기다 끌어내야죠. 이건데. 그걸 끌어내야죠. 그게 외교입니다. 시진핑 주석에게는 대신 당신이 그런 걸 할 경우에 우리도 한중 관계에
정말 더 공을 들이겠다. 아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욕을 하긴 하겠냐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북한의 핵은 인정해야 되나 더 늘리지만 않아도 땡큐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서 시에시에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한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기 직전에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쏘는 나라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지금 다이어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한 특공단을 방문을 했어요.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14살 김주애한테 정권을 물려줄 수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요구해야 되죠. 동북아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또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또다시 제2의 3차 대전, 제2의 6.25 전쟁이 오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서 정말 그런 거를 시에 넣어서 두보나 이태백의 시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럴 때는 손자의 시를 넣었어요. 손자병법. 제가 살려와 쌍가 심어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총소리가 너무 할 것 같은데. 홍콩 영화 뭐 말투인데요. 더 좋아하겠죠. 쪼런파 주인발이죠. 그래서 물론 뭐 저를 보고서 월스 홍진바오 저를 보고서 홍군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럴 때 이걸 탁 들이밀어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도력 그게 외교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는 확대가 됐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중적 환상, 퍼블릭 판타지. 사람들은 핵 추진에 항남파 근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 내용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외교는 그런 겁니다. 외교가 선물 주고 외교가 끝날까요? 그러면 선물만 주죠. 계속 선물 쇼를 벌이죠. 선물 퍼레이드. 그게 아니에요. 외교는 선물까지는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 차원인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챙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핵추진 잠수함 우리 빨라야 10년, 늦으면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해요? 필리 조선소 와서 지어. 우린 연료 달리는데. 필리 조선소 와서 지어. 근데 만들어. 근데 필리 조선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하려면 수억 불이, 수천억 불이 들어가요. 수백억 불이 들어가요. 같은 단어를 이야기했는지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조차도 좀 의문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연료를 달라 했는데 이쪽에서는 쉽냐도 코퍼레이션을 해주겠다라고 하니 이게 같은 이야기인 건가? 그러니까 의문이 좀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필리 조선소에 지어란 얘기는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제하에 오케이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